이미 덕배 같은 경우에는 케빈 더 브라위너잖아요. 네. 케빈 더 브라우니라는 이름의 젤라또의 네. 나라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이름의 젤라또가 이미 시내에 출시가 됐고.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욱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좀 모였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서 정말 뭐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린 상태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개인의 출전 시간이 시즌 초부터 말까지 가면서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곡선이긴 했죠. 그렇죠. 네. 좀 우승을 하는 가운데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기여도가 있건 없건 떠나서 어쨌든 올 시즌에 파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한 것은 맞고요. 트래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낸 거는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뭐 그 2024-25 시즌의 트래블은 어제 내린 눈이고 이제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월드컵 직전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얼마나 또 폼을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최근 이적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리에서 실질적으로 기록을 봐도 확실히 좀 시즌 초에 비하면 좀 떨어진 건 맞아요. 네, 시즌 초반에는 그냥 딱 주전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출장 시간이 빠져서 결과적으로 출장 시간이 리그왕과 챔피언스리그 두 대회에서 모두 팀 내 14위. 딱 그 주전과 안주전 사이에 있는 네. 로테이션 멤버 정도의 출장 시간이었고요. 구체적으로 리그왕에서는 19경기 선발, 11경기 교체 출장, 그래서 6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경기 선발, 7경기 교체 출장이었고요. 공격 포인트는 없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토너먼트 8강, 4강 결승전에 이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덴벨레가 중앙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또 흡이차가 영입이 되면서 그렇죠. 확실하게 좀 출전 기회를 많이 못 잡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리 같은 경우는 워낙 선수들이 주전 선수도 어리고 또 지금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즌 마무리했기 때문에 새 시즌이 된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한테 갑자기 뭐 기회가 열린다고 보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팀 입장에서는 전 선수가 나가고 싶다고 말만 안 하면 잡아놓고 있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이도 어리고 뭐 나갈 때마다 좀 존재감 보여주고. 네, 뭐 팀에서 이제 이미 2시즌 호흡을 맞췄고, 네. 그 다음에 멀티 선수를 로테이션 member 및 뭐 사실 감독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다기능 후보 선수로 데리고 있는 거는 사실 빅클럽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강인 정도 기량을. 그렇죠. 공격 어디든 할 수 있고 뭐 중미도 볼 수 있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기능 후보 선수로 남을 거라면 본인도 떠나고 싶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네. 뭐 이강인 선수의 마음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뭐 월드컵도 앞두고 있고 이강인 선수 기량이면 사실 웬만한 어떤 팀에 가서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옮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탈리아 정말 지금은 최고팀이죠. 네. 이탈리아 최고팀 김민재 선수가 또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었던 나폴리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 뭐 접촉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꽤 유력 매체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뭐 6월 초부터 네. 5월 말부터죠.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일단 이탈리아의 꼬리에레 델러 스포르트, 그다음에 프랑스의 르키프 이런 데서 먼저 한 군데서 내면 다른 데서 확인해 주는 식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좀 정보력 있는 매체들이 그렇죠. 앞다투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접촉 시도가 있었던 것까지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정료 뭐 3천만 유로 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봉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 수 있다. 네. 이탈리아면 보통 연봉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이적료나 연봉의 수준을 보면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적했을 때는 거의 무조건 주전으로 쓰려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나폴리가 이강인을 데려갔는데 뭐 로테이션 멤버로 데려간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뭐 가서 경쟁은 해봐야겠지만 영입할 때의 의사는 확실한 주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적료 자체가 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강인 선수의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남은 계약 기간 같은 거 봤을 때는 근데 나폴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김민희 선수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좀 그 회장님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계약 조건이 조금 남다른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원래 엔터 업계 종사자예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팀에 오는 선수들은 초상권을 구단이 전부 소유한다. 그래서 보통은 선수 개인 광고는 당연히 알아서 뭐 자기 나라에서 하든 맘대로 하고, 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집합적 초상권.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우리나라 뭐 제과 그 회사에 네. 뭐 토트넘이나 파리 생제르맹 광고 들어간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명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파리바게뜨도 보면 손흥민 선수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여러 선수들을 같이 씁니다. 네, 우리나라 버거에도 토트넘 여러 명 동시에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초상권을 쓸 수 있는 조항을 나눠 놓는데 나폴리는 한 명 나오는 광고도 구단이 마음대로 선수를 동원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해요. 김민재 선수 혼자 나오는 광고를 나폴리가 여러 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선수들이 신경을 초상권을 잘 안 쓰니까 그렇죠. 약간 좀 빈틈을 파고든 그런 추가 수익이었는데 요즘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밝아지고 광고를 더 찍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겨요. 이것 그렇죠. 때문에 안 오는 선수 생기고. 또 스타성이 높아지니까 선수들이 그런 경기 외적인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까. 근데 네. 이강인 선수는 한국에서 뭐 아시다시피 광고를 상당히 많이 찍는 스타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시 된다. 근데 이강인 선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콘테 감독도 자기 초상권 문제 때문에 구단이랑 충돌했다는 보도가 네. 1년 내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1년 전부터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이강인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푸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콘테 감독 얘기 나왔으니까 콘테 감독도 지난 시즌 이제 우승하고 그 시즌 막판쯤 되니까 또 이제 선수 뭐 사달라거나 네네. 또 뭐 자기는 나가도 그만이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또 했던데 현재로서는 뭐 전혀 네, 뭐 재계약으로 완전히 가닥이 잡혔고 네. 나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돈 더 줘라. 그리고 선수 사줘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네. 있는데 뭐 우승 시켰는데 다 관철시킬 수 있는 갑의 입장이죠. 그렇죠. 참 대단히 능력 좋은 감독인데 회장들이 마냥 좋아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좀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지난 시즌 세리에만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시즌 도중에 그 흡이차 크바라첼리아가 이제 파리로 이탈을 좀 하면서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승을 했고 이번 시즌은 또 챔피언스리그를 또 병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단 보강이 절실한 상황인데 일단 콘테 감독이 정말 능력자인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그 토트넘에 있을 때와는 조금 또 다른 스타일로 팀을 좀 꾸리면서 성과를 내는데 지금 이 팀이 어떤 전술을 지난 시즌 썼고 또 어떤 부분에 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포백입니다. 원래는 3백을 한동안 좋아했었죠. 그렇죠. 그 나폴리에서도 3백에 맞춰 선수 영입 해주세요 했는데 막상 영입된 선수들 놓고 보니까 센터백들은 성에 안 차고 미드필더는 많고 그래서 이 팀은 포백이 맞겠는데 콘테 감독이 그런 데서 고집을 안 부립니다. 상당히 유연해요. 토트넘에서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다른 전술로 팀을 좀 꾸린 건데 네. 어쨌든 자기 그 포스트코글루처럼 자기 선수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있는 선수를 잘 예. 이렇게 좀 끌어 모아가지고 원래 그게 특기죠. 네, 최상의 전술을 기용을 해서 4-3-3으로 일단 우승을 했는데 더 강해지려면 지금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크바라첼리아가 나갔을 뿐 아니라 나가기 전부터 윙어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잘라 4-3-3 스타일로 계속 가려면 이제 공격 가담 능력이 좀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좀 여러 명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있는 선수들도 나간다는 마당이라서 이 위치도 좀 필요하고 이강인 선수가 이탈리아 무대에서 메잘라 충분히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윙어와 메잘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 분명히 상당히 가치가 높다. 이 팀이 원할 만한 프로필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럼 메잘라냐 윙어냐 이걸 놓고 본다면 윙어에 가까울 것이다. 왜냐하면 왼쪽 윙어는 일단 다비드 네레스가 있긴 한데 오른쪽 주전 윙어가 현재 폴리타노예요. 네, 노장이죠. 네, 폴리타노가 약간 노장이기도 하거니와 원래도 기량이 풀타임 주전으로는 조금 아쉬운. 김민재 선수 있을 때도 뭐 주전 아니었잖아요. 네, 뭐 주전 후보로 왔다 갔다 네, 하다가 결국에는 한 시즌 반은 늘 뛰는 선수예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뛰고 장점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공격력이 좀 아쉽습니다. 윙어인데 공격력이 아쉽다. 너무 큰 단점이죠. 그래서 주전급 전문 윙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강인을 비롯한 좀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뭐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류의 윙어나 좀 플레이메이커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선수단 구성 그리고 또 영입된 선수, 영입설이 있는 선수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좀 아울러 가지고 나폴리가 그렇다면 2025-26 시즌에 어떤 팀 구성을 원하고 있고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는 게 과연 그러면 이강인 선수에게 좋을 것인지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영입이 확정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뭐 산업은행, KDB,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가 일단 확정이 됐고요. 맨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정리하고 네. 나폴리로 날아가서 또 이제 콘테 감독과 만나게 된 김덕배입니다. 네, 뭐 전력 추가는 여유 정도 있고, 네. 뭐 이제 후보 센터백이었던 나탕이 나가고 새로운 후보 센터백 마리아누치가 들어온 것 정도가 확정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좀 풀 수 있다 해서 영입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세리아 안에서 수비수 베케마, 미드필더 무사, 그 다음에 세비야, 스페인 세비야의 윙백 겸 윙어인 후안루, 그리고 스트라이커의 루카 아니면 리버풀의 누네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수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버풀 누네스가 지금 시장에 나와서 관심 있는 팀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나폴리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수비수 제주스, 뭐 안기사, 그 김민수 선수 있을 때 있던 선수들 다 이제 나갈 걸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오시멘 선수가 사실 그 터키로 임대 가서 한 시즌 네. 뛰었잖아요. 근데 갈atasaray. 본인은 네, 나폴리에 지금 남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계속 그렇죠. 지금 뭐 여기저기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력 강화가 그렇게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없고 거론되는 것도 현재로서는 좀 애매한 면이 좀 있긴 하네요. 네, 뭐 베케만 무사 이런 선수들 세리아 안에서는 충분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수적으로만 봐도 저거보다 더 사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윙어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33을 쓰고 네. 세리아는 윙어를 많이 쓰는 리그가 아니다 보니까 리그 내에서 돈을 쓸 의사가 있는데 윙어를 사겠다라고 기사를 쓸 수 있는 팀이 나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어지간한 윙어들이랑 이적설이 다 납니다.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나긴 했는데 이강인보다 좀 적게 났거나 뭐 한두 번 스쳐 지나간 선수 막 다 합쳐보면 뭐 은도이, 파이샹, 산초, 가르나초, 그릴리시, 아데몰라 루크만, 메이슨 그린우드 네. 뭐 진짜 스타부터 세리아 안에서 좀 알짜배기로 잘한 선수까지 어지간한 선수는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선수들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를 놓고 봤을 때 프리시즌 동안 꽤 영입이 좀 필요한 네. 것은 좀 맞고 여러 명 할 그래서 거예요.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강인 선수를 지금 좀 그 빼놓고 먼저 이제 지난 시즌 나폴리에 저희가 그 베스트 라인업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맥토미니가 대박을 쳤잖아요. 네, 맥중성님께서 네. 알고 보니 이탈리아에 더 맞는 선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중원을 좀 강화를 해줬는데, 이 구성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 또 뭐 영입된 선수들, 이렇게 이제 좀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이적설이 적용이 된 베스트 라인업을 저희가 한번 짜봤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라이트 윙 자리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합도 가능하다. 네, 뭐 네. 사실 요 그림대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안기사 자리에 케빈 더브라이너가 들어가는 거는 좀 공수 밸런스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지만 일단 지난 시즌 세리아 MVP 맥토미니와 케빈 더브라이너 중에 한 명을 벤치로 내리는 그림을 생각할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콘테 감독이 어떤 또 신묘한 그 기본 베스트 11 조합 맞추는 거는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 뒤로 답답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신묘한 답을 내놓지 않을까 싶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네레스왕 좌우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톡배는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 콘테 감독이 참 대단한 능력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톡배 어떻게 쓸까요? 이게 뭐 메잘라로 쓸까요? 아니면은 사이드로 뺄까요? 사이드로 뺄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포메이션을 바꿀 수 있죠. 그럴 콘테 수도 감독은 있죠. 덕배 정도면. 네, 포메이션 뭐 늘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포메이션을 바꿨을 경우에 맥토미니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제일 잘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맥토미니가 세리아에서 거의 제일 잘한 미드필더인데 덕배 왔다고 맥토미니한테 너 내려가. 내일부터 메뉴 시절처럼 수비만 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공존시키느냐가 이 팀의 최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맨유 레전드와 맨시티 레전드가 나폴리에서 레전드 맥토미니. 네. 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자 그렇다면 뭐 나폴리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이강인이 파리라는 지금 명실상부한 유럽 최고의 팀을 떠나서 나폴리로 향한다고 쳤을 때 과연 여기서 얻을 게 뭐가 있냐? 뭐 연봉이 조금 오른다고 합니다만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가 있을까?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덕배가 있으니까 네. 데브라이너가 그래도 21세기 최고의 미드필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 김덕배와 함께 뛰면서 뭔가 좀 네이마르하고 되게 짧게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뭐 이번에는 더블을 만나가지고 뭔가 좀 교습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네. 기대가 되거든요. 그 뭐 튜터 어쩌고 하는 네. 게 축구 게임에만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팀들이 실제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라인업을 네. 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제가 뭐 기억나는 예가 이거밖에 없는데 슈투트가르트가 발라코프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늙었을 때 흘렙이라는 어린 플레이메이커를 한 시즌 같이 뛰게 하고 노장은 그 뒤에 나가고 어린 선수가 그 뒤에 이어받는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시에 뛰었을 때 한 그라운드 위에서 분명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더브라이너 선수는 이강인 선수랑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볼키핑을 좀 하면서 자기 주위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패스를 넣는 그런 좀 예전부터 쭉 이어져온 스타일의 플레이메이커라면 더브라이너는 클래스에 비해서는 볼키핑 능력이 오히려 상당히 안 좋은 편이고 볼 방출을 굉장히 빠른 템포에 하는 스타일이죠. 스타일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기 운영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뛰면서 배운다면 이강인 선수가 또 흡수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경기를 넓게 보면서 플레이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저는 이강인 선수에게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파리에서는 그런 역할을 좀 받질 않았습니다만 좀 데브라이너에게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괜히 혼자 좀 드는 면이 좀 있어서 이 둘이 만나게 되면 뭐 같이 경기를 뛰든 훈련을 하든 좀 많은 또 재미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력 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뭐 덕배 옆에서 대신 볼키핑을 오래 해주고 덕배를 편하게 해주는 이강인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 본인에게도 스텝업 할 수 있는 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이제 콘테 감독인데 콘테 감독이 뭐 토트넘 시절에 우리가 또 많이 좀 뭐 봤습니다만 이분은 상당히 선수들의 특장을 잘 찾아서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콘테 감독 시절에 득점하게 됐고요. 그럼요. 네. 네. 콘테를 안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우 다 합쳐서 한 시즌 조금 더 있는 기간 동안 있으면서 첫 시즌은 분명한 성공이었어요. 네. 두 번째 시즌이 좀 애매하게 끝나서 그렇지. 가장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그 빅터 모제스죠. 빅터 모제스를 첼시. 사이드백으로 이렇게 그렇죠. 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일시적인 건가 했는데 거기서 좀 대박을 쳤던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 외에도 좀 뭐 좀 있지 않나요? 네, 뭐 모제스가 오른쪽 윙백이었으면은 원래 오른쪽 풀백을 보던 아스필리쿠에타가 그 뒤에 스토퍼를 맡았던 조합이 굉장히 절묘했고 인테르 밀란에서는 뭐 나중에 왔을 때 바스토니라는 굉장히 어린 선수 그때 스타 아니었어요. 콘테가 과감히 발탁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놓은 겁니다. 토트넘에서도 뭐 다 돼 있는 선수들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이때가 클루세스키가 온 첫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유벤투스에서 그냥 유망주일 뿐이었던. 네. 네. 망한 유망주가 될 수 있었던 선수를 일단 그 올라올 수 있는 토트넘 주전급으로 올려놓았고, 내 전술엔 얘가 맞네? 그러면서 스킵 선수한테, 한번 와봐, 뛰어봐. 그때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주전이었죠. 그렇죠. 누리치에 임대 가서 좀 풀시즌 뛰고 토트넘 와가지고 좀 잘했죠. 예, 좀 그 무리뉴 감독 거쳐서 스킵이 나름 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강인 선수에게서도 뭔가 그런 걸 좀 끄집어내고 좀 스텝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콘텐트 기대하는 거는 위에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고 완전 상상도 못한 새로운 그림이 나왔는데 이강인이 거기 맞는 거. 이게 콘테의 특기죠. 이분도 좀 훈련을 좀 세게 시키는 스타일이죠. 네, 뭐 콜세스키가 안토니오 콘테의 리더십은 그 이제 헬스장 체육관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체력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스타일이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한 디테일이 안 맞으면은 다시 뭐 이렇게 한다고 하죠. 굉장히 빡빡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콘테식 축구도 뭐 루이스 엘리케도 규율을 강조하는 편이지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들 너 똑바로 뛰어 이러면서 막 좀 이렇게 많이 갈구는 스타일. 그렇죠. 마요르카부터 뭐 파리도 그렇고 지금 여기까지 명장들을 계속 좀 만나서 네. 또 다양한 맞아요.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물론 미넨에서도 뭐 매체들도 그렇고 너무 좀 김민재 선수 물어보진 않았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 환경이잖아요. 거기는 네. 나폴리 있을 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환경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덕배도 나폴리라는 도시와 팀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게 온 이유 중에 상당한 큰 비중이 있다고 해요. 나폴리에 오면은 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우상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 우리 팀 선수야? 넌 무조건 제일 사랑해. 뭐 우리 배우자보다 더 사랑해 이러면서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이미 덕배 같은 경우에는
케빈 더 브라위너잖아요. 네. 케빈 더 브라우니라는 이름의 젤라또의 네. 나라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이름의 젤라또가 이미 시내에 출시가 됐고 네. 거기 뭐 벨기에스러운 재료들을 넣었대요. 케빈 더 브라우니. 네. 뭐 저기 재밌네요. 뭐 비스코 네. 저 뭐야 저 아무튼 저런 것도 넣고 넣었대요. 전 네. 저게 왜 벨기에인지 잘 모르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음. 무조건 사랑할 준비. 아, 재밌네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강인 선수 가진 않았고 이적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좀 거론이 됐고 이강인 선수가 여름에 팀을 옮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하죠. 네,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김정 기자랑 얘기 나눠보니까 갔으면 좋겠는데. 매력적이죠. 네. 근데 이제 나폴리가 싫어서 가지 마라 이게 아니고 네. 더 좋은 행선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여름은 길고 네. 이제 6월 중순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나이는 어리고 파리에서 충분히 자기 재능을 더 꼽힐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어떤 길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나폴리 썰을 가지고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